늪에서 졸다. 정인. 수양은 허겁지겁 회사에 들어섰다. 원고 마감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어쩌면 원고를 제때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4대 엘리베이터는 모두 위층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석 달 전에 입사한 새내기 아나운서가 서 있었다. 아직 연수 중인 그녀는 투명하게 닦아놓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옷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연두빛 투피스 정장에 아이보리색 탱크톱을 받쳐 입은 그녀는 봄꽃처럼 화사하고 산뜻했다. 길고 가느다란 목 위에 상큼 올라앉은 작은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예뻤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서너 번의 성형 수술 끝에 얻은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수양이 그 뒤에 가 서자 그녀가 뒤돌아보고 쌩긋 웃으며 목례를 했다. 사랑스러운 미소였다. 그 미소 앞에 악취처럼 떠도는 소문은 부질없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요건을 재빨리 갖추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그녀가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마침내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동시에 수양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확인하나 마나 카드 회사였다. 며칠 전부터 극심해진 카드 회사의 변제 독촉은 성가시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다. 언젠가는 지하철의 레일 위로 뛰어내리게도 만들 것 같이 사나운 기세였다. 수양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벨소리도 그녀를 따라왔다. 수양은 목을 움츠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 그녀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듯 했다. 그 느낌을 떨치려고 수양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좌우로 막 흔들었다. 새내기 아나운서가 이상했던지 흘깃 수양을 훔쳐보았다. 벨은 여전히 울려댔다. 그제야 생각난 듯 수양은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빼며 아나운서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양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버렸다.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머릿속은 모래를 한 바가지 부어 놓은 듯 내내 서걱거리기만 했다. 며칠째 숙면을 못한 탓이었다. 방송 시간까지 남은 여유는 겨우 2시간.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그동안에 정오 타임의 방송 원고가 만들어질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휴게실로 향했다. 흡연실을 겸한 휴게실에는 누군가 피우고 간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수양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늘 앉는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늘 그만큼의 거리에서 항상 위로를 아끼지 않는 유혹적인 바다였다. 그러나 5일 후엔 작별해야만 하는 때때로 그리워질 풍경이었다. 이곳에 있는 5년 동안 바다만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사람도 사물도 헤어질 때라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걸 수양은 뒤늦게 깨달은 기분이었다. 그럼 사표를 낸 후부터 느끼는 이 막막함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지긋지긋해 하던 일에 대한 미련 때문인가. 새삼 자신에게 물어볼 만큼 수양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를 떠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었다. 수양은 커피를 홀짝이며 암담한 기분으로 무연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출근길에 들었던 노랫소리가 의식의 한 귀퉁이에서 되살아났다. 마치 몸속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던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 노래를 하던 남자도 떠올랐다. 수양이 지하도를 건너는 동안 노래는 계속 들려왔다. 지하도의 혼탁한 공기 속을 떠도는 노랫소리는 왠지 애절했다.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갈 길이 바쁜 아침이었다. 하지만 누구든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집회든 동전이든 한 입 정도는 던져주고 싶을 만큼 잘 부르는 노래였다. 약간 허스키한 음색에 불분명한 발음이 특징적인 목소리였다. 수양은 걸음을 멈추며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들을수록 어디선가 귀에 익은 소리였다. 수양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더욱 천천히 걸음을 떼놓으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슴푸레한 기억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았다. 어떻게 그 기억을 그토록 떠올리기가 힘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땐 잊고 싶어서 그랬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도 마지못해 나선 길이었다. 출근길은 자주 돌아올 수 없는 유배지로 가는 듯 암담했다. 라디오 방송국의 계약직 작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가장 보편적인 원칙에 충실한 태도가 필요할 뿐 색다른 방송에 대한 의욕 따위는 소용없었다. 인터넷 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져서 방송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찾아내 짜깁기를 잘하면 그만이었다. 뜻밖의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대부분의 날들이 엇비슷한 얘기들로 메워졌다. 그렇다고 원고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5년이 흘러갔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처음부터 적성에 맞지 않았다. 시간이 남아도 프리랜서의 일상은 지루하고 무기력했다. 자신에게 꼭 알맞은 다른 일을 찾았다면 진짜 그만두었을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그 모든 상황에 넌더리가 났다. 때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가 속으로 비명을 삼키는 날도 있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날들에 하루하루 미칠 것 같았다. 유난히 비명을 많이 삼킨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코피가 터졌다. 혈관을 맴도는 피조차도 권태로움에 지쳐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 또 베갯머리에 붉은 핏자국이 드문드문 찍혀 있었다. 불현듯 화가 치밀었다. 못 견뎌 하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신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었다.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앞뒤 재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부추겼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와 갚아야 할 카드빚 같은 것에 얽매였다간 평생 그렇게만 살다 죽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수양은 궁하면 통한다는 말을 무작정 믿기로 했다. 그래야만 다른 일을 찾게 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출근하는 즉시 그녀는 부장에게 가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다 말고
그녀를 흘낏 쳐다보더니 심드렁한 말투로 5년이나 됐으니 실증 날 때도 되긴 했군. 이라고 대꾸했다. 그녀는 만약 그가 재고할 것을 권유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그 순간 잠시 했다. 어이없게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꽤 간절했다. 막상 그만두겠다는 말을 뱉고 나자 당분간 무직인 채 감당해야 할 채무들이 무서웠다. 수양은 자신이 왜 때때로 이처럼 무모한가 싶어 한심하기도 했다. 수양을 세워둔 채 한참 더 서류를 살피던 부장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수양은 애걸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다. 그 때문에 이마에 약간 진땀이 났다. 부장은 수양을 잠깐 쳐다본 후 짐짓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저히 마음을 돌릴 기색이 아니군.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보름 정도는 더 해줘야 후임을 투입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사표는 받아들여졌다. 단 한 번의 재고 권유도 없었다. 바로 그 사실이 수양을 실망시켰다. 그동안 매일 방송되는 프로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수양은 자신이란 존재가 그토록 하찮았음을 뒤늦게 알고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다. 그 일은 수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와의 관계였다. 그를 만난 후 3년이 지났지만 처음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둘 사이가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한 달에 5-6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거나 가끔 야외로 나가거나 그의 침실에서 섹스를 나눈 정도가 전부였다. 그동안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양은 그 사실에 새삼 의문을 가졌다. 이미 30을 넘겼고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결혼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게 과연 정상일까? 아무리 부담 없이 사귀자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지만 주기적으로 섹스까지 나누면서 어떻게 한 번도 장래를 언급하지 않았던 거지? 일단 의심이 시작되자 그와의 관계가 뿌리 없이 이식된 식물처럼 불안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이 인생을 속박하는 노역일 뿐이라는 생각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쾌하게 잘 살아왔다. 그런데 생각이나 신념이란 세월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서 사랑이란 걸 하고 있다면 계속 그따위 논리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일까? 수양은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양을 만나러 온 그는 벌써 긴장한 눈치였다. 수양 역시 여느 때와 다르게 쉬이 웃을 수가 없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어? 그가 묻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는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이라도 할까봐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었다. 전에는 그것이 용이 주도한 거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쫌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고는 보름 후면 실업자가 된다는 말과 이젠
둘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한꺼번에 늘어놓았다. 그동안 그의 안색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양은 불쾌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양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가 언성을 높여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의논을 안 해? 5년이나 잘해오던 일을 아무 대책도 없이 집어치운다고? 그 일도 못하면 대체 넌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사표를 내기 전에 의논하지 않는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에게 의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일에 가타부타 하는 것을 원치 않기도 했지만 언젠가 직장 관두고 당신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살림이란 걸 한번 해볼까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가 마주친 뜨악한 표정 때문이었다. 재빨리 웃어 넘기긴 했지만 한순간 경직되었던 그의 표정은 오래도록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니 오히려 그녀의 실직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혹시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그의 냉정한 반응에 수양은 당황했다. 그가 지금까지의 관계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마음속에 갑자기 삭풍이 몰아쳤지만 어금니를 깨물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갚아야 할 카드 채무와 월세를 들먹이면서 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아둔한 짓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수양은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아무리 그녀가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던가를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여태 견뎠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그 정도의 상투적인 말이라도 몇 마디쯤 한 후에 그녀의 경솔함을 탓해도 될 일이었다. 그녀는 벌겋게 상기된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알던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진작 알았는지도 몰랐다. 그동안은 그저 단순하기만을 원했기에 문제 삼을 게 없을 뿐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수양은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 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가 아직도 끊지 못한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더니 그녀의 얼굴에 길게 내뿜었다. 그건 마치 수양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났다. 수양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 쌀쌀맞게 말했다. 난 이 일을 5년이나 해왔어.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때라고. 나라고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가 담배 연기를 다시 한번 길게 내뿜으며 가소롭다는 듯 헛 웃었다. 경쟁력 없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보기엔 넌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시간을 저금도 한 푼 해놓은 것 없이 어떻게 지낼 건데? 난 네가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어.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의 말은 가볍다 못해 모욕적이었다. 그녀의 고민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선 얘기를 나눈 적도 없으면서 그런 식의 말을 내뱉는 경솔함을 견디기는 정말 어려웠다.
수양은 그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삼켰다. 이 순간 내가 당신과 헤어지자고 하면 단번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건 아니냐고, 회사가 생각보다 날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에게 나라는 여자 또한 그런 게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쿨하게 사귀자는 약속을 먼저 깨뜨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곧잘 이 시대에 쿨하지 않는 여자는 스스로 사랑받기를 포기한 여자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그녀 역시 자신만만하게 그 말에 동조하곤 했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간 관계란 걸 미처 생각지 못한 실수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살얼음이 끼었다. 그동안 소소한 갈등이야 많았지만 이처럼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녹을 수도 있지만 더욱 두꺼워질 수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카드 회사에서는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댔다. 용단 폭격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경제적 혼란 상태를 환기시키는 목소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상냥했다. 채무를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은 날마다 그녀를 옥죄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이란 말에 스스로 빠져든 죗값은 혹독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본능이 그녀의 삶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다. 본능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삶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늦게라도 궤도 수정이 가능했을까. 수양은 손톱을 깨물며 자신이 누렸던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할부로 산 자동차와 명품이란 이름의 옷과 구두, 가방, 액세서리, 머리핀, 헤어밴드, 네글리제, 그와 함께한 값비싼 식사, 여행. 그녀는 한때의 기쁨이었던 목록들을 회한에 찬 눈길로 돌아보았다. 그 이름들은 쿨하게 사귀자는 말만큼이나 매력적인, 그러나 생의 함정일 수도 있는 것들이었다. 그의 마지막 전화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였다. 이별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었지만 수양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지난 사흘 밤낮을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전 처음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어쩌면 수양과 헤어져 돌아가는 순간 해치웠는지도 알 수 없었다. 수양은 걸음을 멈추고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이 보이는 한 구석에 서서 그의 전화를 받았다. 아침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본론부터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금방 사막에서 돌아온 것처럼 버석거렸다. 출근하는 길이야? 그동안 잘 있었어? 어디 다른데 직장은 알아보고 있어? 아직. 앞으로 어쩔 건데? 미리 걱정 안 할 거야. 당분간 쉬고 싶어. 넌 다른 건 다 좋은데 현실 감각이 무딘 게 문제야. 이번 기회에 넌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이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며칠 뒤에 연락할 거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야멸찬 태도가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쓸쓸하거나 슬프지는 않았지만 좀 더러운 기분이긴 했다. 무엇보다 그런 인간을 지금껏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 불쾌했다. 하지만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기특한 자각이 들기도 했다. 수양은 지하도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불행은 친구를 동반하고 온다는 속담을 떠올렸다. 수양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것이 한꺼번에
목뼈를 고하고 있었다. 수양이 정신을 차린 것은 누군가 부주의하게 그녀의 어깨를 부딪고 간 후였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듯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연방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쫓기듯 걸어갔다. 그제야 수양은 자신이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잠시 뒤돌아보았다. 바삐 계단을 오른 사람들이 아침 햇살이 환한 지상으로 앞다투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뒤를 또 다른 무리가 떼지어 올라갔다. 그들의 무심한 뒷모습은 마치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 같았다. 수양은 그 속에 섞여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는 자신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쫓기듯 계단을 오르는 33 처녀의 뒷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권태로움과 극복해야 할 허영과 위선이 등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그러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그다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은 잠깐씩 쉬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그중 전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수양이 노랫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수양은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잠깐 망설였다. 원고를 준비해 놓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수양은 결국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놓기 시작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구시렁거리며 곁을 지나쳤다. 제길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뭔 저따위 노래를 부르고 있어? 순간 수양은 자칫 발을 헛디딜 뻔했다. 어렴풋 할 뿐 좀처럼 잡히지 않던 기억이 뒷덜미를 채듯 떠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구성지고 애절한 멜로디 속에 혼란스럽게 엉켜들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수양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도 구석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숙자거나 거린이지 않을까. 그런데 수양이 기억하는 남자는 적어도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여느 사람들과 다른 구석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아침에 지하도 한 구석에서 행인이 짜증날 만큼 음울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선입견일 수도 있었다. 남자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 수치심도 없이 행인들이 붐비는 길목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그 대가로 주어진 동전 잎들을 모아 찜질방 같은 데로 기어드는 작자인지도 몰랐다. 수양은 벼랑간 자신이 확신했던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방송용 원고를 만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게 줄곧 마음에 걸렸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남자를 처음 본 것은 꽤 오래 전이었다. 그날 새벽 수양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참은 오줌이 거의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변기에 걸터앉아 길게 오줌을 누는데 전면에 걸어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들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머리가 부스스하게 부푼 몰골이 갓난 아이를 안고 막 병원문을 나서던 산모와 흡사했다. 전날 한 중절수술 탓이었다. 수양은 언짢은 기분으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한순간 소스라쳤다.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중학 시절 생물실에서 보았던 포르말린 용액 속의 표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어째서 그토록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물건이 여중 학교의 생물실에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졸업할 때까지 내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짓눌린 듯 작은 몸, 고집스레 꽉 감은 눈, 손톱 발톱이 또렷한 손과 발, 포르말린 용액에 절어 쪼글쪼글하고 뿌옇게 변한 살갗, 올챙이처럼 볼록한 배, 탯줄이 길게 매달린 태아의 모습은 끔찍했다. 설사 그게 실물이 아니고 한갓 특수한 물질로 만든 표본이라 해도 엽기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모습에 대해선 쉬 상상이 되지 않던 시기였다. 수양은 생물실에 갈 때마다 연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태아의 모습을 잠깐씩 들여다보곤 했다. 그 기억이 주름진 뇌의 어느 부분에 여물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일까. 뭉개진 듯한 태아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 순간 수술용 겸자가 마구 자궁 속을 휘젓고 다니는 듯한 섬뜩함이 전신을 에워쌌다. 수양은 한기를 느끼며 아랫배를 움켜쥐고 상체를 힘껏 움츠렸다. 뱃속에서 여린 풀잎 같은 생명체가 흉기를 피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 같았다. 배가 몹시 아팠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몇 번 임신한 적이 있었지만 수술만 하고 나면 그뿐이었다. 심리적 고통 같은 것도 없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죄의식을 함께 느꼈다. 그가 생각났다. 전화를 걸고 싶었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몇 년을 사귀고도 여전히 쿨하게만 지내고 싶어 한다면 서로에 대한 무책임이거나 삶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스스로도 놀랄 일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진지하게 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너무 늦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보았다.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 말들을 늘어놓기에는 도저히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다. 수양은 화장실에서 나와 쓰러지다시피 벽에 기대 앉았다. 어디선가 크레졸 냄새가 났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최초로 후각을 자극하던 냄새였다. 그건 자신이 방조한 살인의 순간을 증명하는 냄새였다. 그는 늘 곁에 있지 않았다. 저렴한 수술비를 지급한 산부인과에는 남자가 마음 놓고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그가 곁을 지키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딘가에서 시간을 견디다가 그녀가 병원문을 나서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파리한 수양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미안하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으로 남아 결혼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매번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허황되게 느껴졌다. 왠지 눈물이 흘렀다. 날이 밝기만 하면 그에게 전화를 걸리라 마음 먹었다. 지금 느낀 생각들을 다 말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리라 했다. 하지만 먼동이 틀 무렵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랐다. 그녀 또한 아직은 한 남자와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하는 일에 자신이 없었다. 냄새는 점점 더 강렬하게 콧속을 파고들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없었다. 형체 없는 악취가 점점 더 거세게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동안 그녀의 몸에 스며던 냄새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먼동이 트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수양은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무작정 문을 나섰다.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그녀는 가슴 깊이 싸늘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가로등 불빛이 부유스름하게 비치는 도로를 따라 걸었다. 택시가 달려와 그녀의 곁에 멈추었다가 멀어져 가곤 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마침내 수양이 이른 곳은 네온 사인이 화려한 어느 찜질방 앞이었다. 그때야 그녀는 너무 멀리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이슬에 젖은 머리카락이 눅눅하게 목덜미에 들러붙고 다리는 아프고 전신이 노곤했다. 쉬고 싶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난생 처음 찜질방이란 데에 들어갔다. 화려한 외장과 달리 실내에는 헐렁한 옷을 걸쳐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자고 있거나 열에 익은 얼굴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제각각 이름이 다른 방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 아무리 기웃거려도 그녀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데는 좀처럼 없었다. 다행히 한 구석에 아직 이름을 달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다. 좁고 기다란 방이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온기는 여느 방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크레졸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고 들어가 아무데나 자리 잡고 앉았다. 후끈하게 데워진 공기가 찬 공기에 식은 몸을 따뜻하게 휘감았다. 그 속에서 쉬었다 나가면 예전과 같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대 앉았다. 흙벽의 포근함이 뜨뜻하게 등에 닿았다. 그 길로 잠이 들었던가 보았다. 눈을 뜬 것은 아슬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 때문이었다. 애조를 띤 감미로운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안개의 느낌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수양은 마치 소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저으며 눈을 떴다. 멀게만 느껴지던 소리는 뜻밖의 바로 그녀의 곁에서 들려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들려온 뜻밖의 노랫소리에 수양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다란 방 한구석,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방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도 빈 방에 홀로 앉은 듯 초연했다.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조그맣게 움직이는 입에서 굵직하면서 나직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자가 부르는 노래는 누구나 아는 대중가요였지만 무척 색다르게 들렸다. 어떤 노래든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감동과 느낌이 다르긴 했다. 수양은 언젠가 남자가 부르는 노래를 4명의 가수가 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른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노래들은 이래도 저래도 가사보다는 오히려 곡조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가사가 수양의 가슴을 저릿하게 파고들었다. 봄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었고 수양이 처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었다. 여하간 남자의 노래는 입안 가득 울음을 머금고 그 울음을 토하지 못한 채 간신히 뽑아내는 소리처럼 애절하고 비장하게 들렸다. 수양은 뜨끈해지는 눈자위를 두 손으로 꾹꾹 누르며 남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같은 노래를 3절까지 이어 불렀다. 남자의 낮고 쉰 듯한 목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봄날도 아픔도 마침내 쓰러지는 것이니 잊으라고 잊어버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불현듯 수양을 사로잡은 두려움과 죄의식도 그와의 불확실한 앞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등을 두드려 주는 듯 했다. 그런데 그는 왜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장소에서 저토록 애절한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갑자기 궁금증이 일었다. 혹시 자아 도취에 빠진 정신 이상자인가 했지만 단정하고도 위험이 서린 앉음새가 감히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남자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자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 구석에 누워있던 중년의 여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거 봐요. 제발 좀 그만해요. 지금 다들 자는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그만둘 줄 알아야지. 어째 그래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휴, 아주 지겨워 못 살겠네.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자리를 잡고 누웠다. 남자는 그래도 가만 소리를 낮추어 계속 노래를 불렀다. 거참 되게 웃기는 사람이네.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자를 쏘아보고는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남자와 수양 두 사람만 남았다. 수양은 남자가 노래를 계속 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이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양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에 우는 듯 웃는 듯 같기도 하고 웃는 듯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묘한 얼굴이었다. 갑자기 남자가 눈을 떴다. 수양이 어디다 눈길을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자 남자가 싱그레 웃으며 수양을 바라보았다. 맑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아가씨는 왜 나가지 않는 거요? 전 좋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서 이러고 계세요?
수양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가 하고 자신을 나무랐지만 이미 말을 뱉은 후였다. 남자가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어느 순간 노래라도 부르지 않으면 숨이 멎을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하지요. 장소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이랄 밖에요. 남자의 말은 수양의 가슴에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다. 남자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양은 남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이 새벽 갑자기 사는 게 예전 같지 않을 조짐에 두려워진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수양은 남자 앞으로 조금 다가앉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매니저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무례한 어투로 다른 손님을 방해할 생각이면 나가 달라고 잘라 말했다. 남자는 대꾸 없이 젖은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내기만 했다. 매니저가 좀 더 목청을 높여 알아들었느냐고 마치 자기 아이에게 하듯 다그쳐 물었다. 남자가 담담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러고는 매니저 앞에 버티고 섰다. 남자는 뜻밖의 훤칠을 하고 근육이 단단한 몸집을 하고 있었다. 매니저가 놀랐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행복한가? 남자가 매니저에게 한 질문은 참으로 뜬금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호한 어투였다. 매니저는 잠시 얼떨떨해 있다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정색을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사를 또박또박 남자에게 전했다. 남자가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러곤 수양을 한번 돌아보더니 방을 나갔다. 수양이 그를 붙잡아야 할지 어떨지 미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때였다. 그가 나가버리자 방 안이 갑자기 적막해졌다. 뜨거운 공기가 더욱 후끈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서너 명의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그제야 수양은 밖으로 나와 남자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한동안 남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느닷없던 질문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신은 행복한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오래된 에피소드처럼 남자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다. 수양은 그날의 기억을 새삼 떠올리며 사람들을 해치고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흡수룩한 차림의 남자가 벽을 등지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종이 상자를 두껍게 깔고 가부좌를 틀고 앉은 남자는 몇 달 전에 보았던 그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남자는 그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떤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였다. 제목이 이별 노래였던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 멜로디를 남자는 오늘도 자신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부르고 있었다. 노래소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애절하고 감미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자는 여전히 위기감에 휘둘리는 것일까? 수양은
남자 앞에 무성의하게 던져진 동전과 지폐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그의 것이지만 무관심하게 방치된 돈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엽전이나 종이 조각 같았다. 사람들이 이따금 그것을 흘깃거리며 지나갔다. 수양은 그것을 모아 남자에게 쥐어주고 싶었다. 이런 것들은 제때 챙겨 넣어야 하는 거라고 말해 주고도 싶었다. 수양은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냈다. 그러나 남자는 실눈조차 뜨지 않았다. 그는 출근길에 복잡한 지하도를 차지하고 앉아서 홀로 정멸에 빠진 것 같았다.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보고 있는데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저기요. 수양이 불렀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양은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다. 야릇한 기분이었다. 남자가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남자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윽고 노래가 끝났다. 수양은 남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를 마주 보았다. 참으로 고요한 얼굴이었다. 저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달 전 찜질방에서 남자는 답답하리만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양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때도 이렇게 노래를 하셨죠? 저 그때 무척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저씨의 노래가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가끔 지금은 위치도 잊었지만 그 찜질방이 그리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의 눈썹이 꿈틀하는 듯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렇다고 그때를 회상해 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의아한 눈길로 스쳐보며 지나갔다. 수양은 문득 창피해졌다. 불현듯 시작도 못한 원고가 머리 끄덩이를 잡아당겼다. 수양은 불이 나게 일어섰다. 남자 앞에 흩어진 돈을 모아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대로 발걸음을 뗐다. 출근길에는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져 있었다. 수양은 재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남자의 노랫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수양은 멈칫했지만 되돌아 보지 않고 그대로 걸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도 자신도 어디론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김 작가, 원고 어떻게 됐어?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수양은 소스라쳐 눈을 떴다. 정호 프로 담당인 손 PD가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서서 수양을 쏘아보고 있었다. 아주 기가 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양은 어리둥절한 채 그를 올려다 보았다.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인지 그 꿈에 아침의 일을 되새김질한 것인지
혹은 그냥 꿈 같은 상상에 빠져들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수양이 방송국 휴게실에 앉아 있다는 것만이 분명할 뿐이었다. 김 작가! 손 PD가 다시 손찌검이라도 할 듯한 목소리로 수양을 불렀다. 그제야 아직 원고를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벼락치듯 떠올랐다. 수양은 황급히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MC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사표 냈다더니 방송 사고 내려고 작정한 거야? 손 PD는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슬리퍼를 거칠게 끄는 소리가 복도의 벽을 와랑와랑 울렸다. 수양은 바쁘게 걸어가는 손 PD의 뒷모습을 망연하게 쳐다보았다. 햇빛이 차단된 좁은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늪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수양은 돌연 진저리를 치며 돌아섰다. 그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긴 복도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남자가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